저도 비슷한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가.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증권사 계좌를 또 열어보면 90에서 95% 정도가 손실이 나 있는 계좌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후배들을, 똑똑하다는 후배들을 붙잡고 키워보면은 또 기가 막히게 수명 중에 11명 정도는 소위 이제 헛발질을 해요. 근데 그게 동전을 던져도 저렇게 못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60에서 65% 정도는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폭을 떠나서요. 뭐 1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프로스펙트 이런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수명 중에 11명이 파산에 이르고 있는 셈인 거죠.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동전 앞면이 7번 연속으로 나올 거야 같은 데만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상한 시점에 손절을 하고 어떤 시점엔 손절이 없고 그런 구조들로 인해서 다 같이 체계적인 손실을 누적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증권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손실이 나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마저도 무의식적으로 가끔 죄책감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실상은 증권사가 거래를 더 많이 하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드레날린을 제공하고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소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안 한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죠. 예. 저희들이 내는 보고서들이 예. 어떻게 보면 지식의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알파를 더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예. 그 신념, 또 이 생각 자체는 이 업계에서 지금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중에 예. 한 번도 저는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아드레날린, 다시 말해서 동물적인 어떤 본성을 더 자극하는 예. 그런 어떤 기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만은 없는 거죠. 네. 한편 이제 일반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아까 알파에 대한 얘기를 양쪽 관점에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여의도 내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돈을 벌 수 있는 주요 폐쇄적 정보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기관들 중에서도, 펀드 매니저 중에도 8, 90%는 시장도 못 쫓아가더라, 형편없다, 정보가 없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절대 믿지 말라라는 양극단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펀드 매니저도 잘 훈련되고, 예. 특히 이런 어떤 동물적 네. 충동, 애니멀 스피릿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신을 잘 통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과가 높지 않냐라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건 뭐 제가 연구한 연구 논문이 아니라요, 미국 쪽에서 나와 있는 예. 그 펀드 매니저들,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특성에 대한 논문들을 네.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논문 하나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사각턱인 예.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마라. 예. 다시 말해서 이 턱이 저처럼 이렇게 널찍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널찍하죠. 저는 물론 이제 비만의 결과입니다만, 처음부터 하관이 굉장히 발달된 사각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남성 호르몬 과다의 증상이라고 보통 예.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 또는 여성들이 사각턱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며 공격 성향의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즉 어떤 남성 호르몬이 좋은 점이 있죠. 뭐 육체적인 강건함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 대신 이제 금융의 세계에서는 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이 마치 동물처럼, 내가 사냥해야 될 동물처럼 그렇죠. 비춰지면서 과다한 매매를 유발한다거나, 또는 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내부자적인 뛰어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다든가의 문제들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어떤 성향,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공격 성향인 펀드 매니저보다는 보수적이며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여우와 고슴도치의 비유를 굳이 빌리자면, 네. 고슴도치들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되게 강하고 자기만이 맞고 남은 잘 모르고 자신은 배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고슴도치형의 그런 어떤 투자자들보다는 자기가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겸허히 인정하고, 또 자기가 낼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이 확률적인 영역일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노력하더라도 운이 없으면 이번에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우 스타일들의 어떤 매니저들이
더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제가 이 고슴도치와 여우 비유를 시청자를 위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신호와 소음에 나온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홍철 박사님 책에도 들어있죠. 그 본인 이야기를 다루시면서도 들어있는데 그 고슴도치 특히 이제 이 매크로 거시경제 쪽 블로거들이나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고슴도치류가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그죠? 뭐 위기를 예측하면 한 번에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슴도치류라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둔 거대 프레이밍 단 한두 가지 요소가 세상을 다 결정한다는 약간 위기론 혹은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슴도치류가 굉장히 많으시죠. 세상 한 가지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 니네들이 몰랐던 어마어마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고슴도치 형들이시고 자잘한 흔적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다만 이런 분들은 또 약점이 있으시겠죠.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오히려 약간 소음이 되기도 쉬운 분들이 또 그런 맞습니다. 분들일 수도 있고요. 각자 이제 나쁜 점을 다뤄두셨지만 책에서는 특히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책 내에서는 홍춘 박사님은 예전엔 고슴도치셨지만 점점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차라리 여우처럼 자잘한 흔적들을 데이터로 긁어 모아서 하나의 거대 담론을 피해가면서 정제된 생각 구조를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해짐을 깨닫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책이 신호와 소음입니다. 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갔던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저는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운용사에 돈을 맡겨야 되는데 네. 가장 나쁜 신호가 뭔지 아세요? 일찬 대표님. 매니저가 자주 교체되면 굉장히 네. 안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펀드 매니저들은 다 자기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특히 초년의 펀드 매니저들이야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꾸준히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 섹터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으면서 점점 펀드 매니저로 PM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성장해 가시거든요. 네. 이 때문에 좀 30대, 40대 그건 또 그 이상의 나이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커리어를 쌓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투자 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자 철학이라는 게 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4, 5, 6, 7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을 가장 아웃퍼폼했던 어떤 그런 유형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가치주였습니다. PBR이 시장보다 싸거나 또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시장보다 싼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받았고요. 또 과거에 그냥 저런 지루한 재미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조선이라든가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겼습니다. 네. 문제는 2010년 이후의 장이었습니다. 네. 2010년 이후의 장의 또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미국의 팡 기업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성취를 보이는 가운데 성장주의 시대가 출현했죠. 그래서 이전에 좋은 투자 스타일 또는 각광받았던 스타일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름을 잘 아시는 몇몇 그런 운용사들이 예전엔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최근 들어 별로 수익이 안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 들어오셨을 거고요. 더 나가서 배당주는 더 극적이죠. 2013, 14, 15년에 배당주 펀드들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배당주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영광은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부진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제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죠? 예, 무슨 땡땡 소득 환류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도들 때문에 이전에는 분리과세하던 게 다시 종합과세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배당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또 집중을 해야 될 또는 배당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예전보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뭐 기업들의 어떤 배당 지급의 여력이나 또는 배당 성향에 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시장의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자신의 투자 철학을 유지할 경우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한 매니저로 치부되면서 교체를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잦아지는 운용사들, 잦아지는 기관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또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 시장 대비 운용사들은 성과가 못해요. 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면, 네. 달의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존재합니다만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뛰어난 특성, 뛰어난 성과,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또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운용사들의 특성들도 적지 않게 또 존재하는 것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외파리가 아니라 양파리인 거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네. 이런 면도 있지만 the other hand, 다른 면도 있다. 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외파리 경제학자만 팔 하나만 갖고 있는 경제학자를 좀 보고 싶다. the other hand나 듣고 싶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점점 여우 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예. 이것만 보면 돼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고객들한테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한 날부터 안 맞더라고요. 왜? 저희가 발견하면 남도 발견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식의 세계,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앞부분까지 몰라도 선두권 근처에서 노력하고 지표를 뒤지며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발견했고 내가 드디어 어떻게 내가 진짜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예. 이런 일들을 많이 겪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공감한 바가 너무 많아서 특히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저는 타임 프레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3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 5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가 명료하다면 5년 안에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가진 재주를 다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고정된 프레임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운에 의해 성과가 네, 스크린돼 성과가 버립니다. 예. 그 더 물 타줘야 되는 시점에 잘려 나가시고 아니면 권한을 잃으시고 주눅이 드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잘못 설계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책이 이제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가 리처드 번스타인의 스타일 투자 전략. 네. 최근에는 제번에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재번역돼 나온 책이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그게 이제 또 제 인생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운용 특히 연금 매니저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 책이. 포트폴리오 PM들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할 때 절대 시장 대비 수익률로 매니저를 고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골라야 되냐? 그 시기에 있었던 스타일 성과 대비 그가 정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스타일과 비교를 해라. 네. 그게 어떨 때는 가치주가 이기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이기고 어떨 때는 경기 방어주가 이기고 어떨 때는 배당주가 이기고 어떨 때는 로볼이 이기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퍼포먼스 대비 정말 그가 뛰어난 거 아닌가를 봐야지 시장 대비 무조건 1년 동안 수익률, 2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이겼다 하고 그를 칭송하는 것은 우리가 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마랑 뭐가 다른가. 그렇죠. 그런 비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저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몇 운용사에서 투자전략 팀장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음 평가 기간까지 성과를 개선시켜야 되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 운용의 성과는 저 멀리 달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남도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도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에 잠시 있으면서 가장 모순적이라는 표현이 집중해서 성과를 개선해라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성과를 자의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저는 트레이더 출신이었으니까 그건 트레이더지 펀드 매니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자신의 투자 철학을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뭔가를 해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거버넌스가 예. 운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예. 또는 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철학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투자 스타일 또는 투자 철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고 또 그에 공감하는 분들이 함께 창업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성공을 네. 하신 경우들도 참 네. 많지만 그게 운일 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용업계는 체스와 주사위 게임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게 벌써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금방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비유에서 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는 바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천 대표님이 바둑 9단이고 네. 제가 9급입니다. 1000번을 둔들 저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0,000번, 1000번을 둔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세계입니다. 그죠?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동열 감독님이 던지는 공을 제가 100개를 던지시는들 제가 한 개로 쳐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의 세계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불확실성은 거의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주사위 게임의 세계에서 워렌 버핏과 제가 게임을 한다고 치면 네. 둘 다 승률은 반반에 회귀할 것입니다. 네. 결국 이건 거의 100% 운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네. 자, 그런데 운용의 세계는 어떤가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체스보다는 주사위 게임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사이쯤에 있다. 네. 이걸 인정을 하면 이 여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 또 아까 그 정보나 이제 인사이트에 대한 말씀 중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먼저 깨달으시면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같이 그게 시장에 올라오는 거죠. 그 인사이트, 그 시각의 관점에 올라오면은 빠른 사람 순서대로 그 인사이트를 반영을 해나가고 제일 늦게 한 사람은 득을 못 보고 근데 그 타임프레임도 사실은 짧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뭐 뉴스의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인사이트의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또 같이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제법 3, 4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사실 하루 단위에도 엄청난 갭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속도 게임인 거예요. 누가 순차적으로 빨리 눈치를 채갖고 그 패턴을 활용하느냐 이 게임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짧은 타임 프레임 내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단위로 가서 전문가들이 없는 세계로 간다면 3년짜리 타임 프레임의 싸움을 한다면 일반인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예.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하고 싶은 전략들이 예. 대가의 책을 읽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은 많이 하게 예. 됩니다. 즉 평가의 기간이 자기 마음에 있고, 네. 그죠? 자기 마음에 있고 네. 두 번째 어떤 투자 철학을 하더라도 이 철학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러니까 절에 고도에 살다가 6개월에 한 번씩만 서울을 나온다. 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살다가 6개월만 한 번, 1년에 한 번씩만 서울에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서 자신의 철학을 특히 이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대가들의 투자 철학들 갖다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서 운용을 하신다면 개인이 오히려 기관을 앞설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게 아까 우리 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운용에 있어서 아웃라이어들은 오히려 개인들 쪽에 더 많다. 네. 뛰어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시는 분들이 꼭 내부자뿐만 아니라 개인들 중에도 존재하지 않냐라는 반론이 아마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 또는 저기 뭡니까 저 피터 린치 아니면 조엘 그린블라트 혹은 뭐 다른 수많은 네. 대가들의 전략들은 많이 공개돼 있고 그걸 네. 추종하는 펀드들조차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 철학을 정확하게 리밸런싱해서 뭐 20종목이면 20종목, 15종목이면 15종목을 딱딱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면 나는 그대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확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네. 또 그런 분들에게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이건 대박 수익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말 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그런 투자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식들 이런 어떤 시장을 이겨냈던 과거의 투자 성과가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냈던 전략들을 많이 공개하고 또 이것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시장보다 지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회들도 운이 따를 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하신 분들을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좀 더 옛날 얘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끌었다 갈까요? 네, 조금만 쉬죠. 네. 아우,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데이비드 드레먼 이야기 하려다가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